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두근두근 기다리는 청약. 그런데 이건 워낙 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있는 거를 매매로 취득하는 건데 이거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알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시 부동산 대책이 정말 많은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사항도 있고 사실 좀 의미 없는 부분들, 비판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분양 대책 같은 경우는 이거 받으라는 거냐, 받지 말라는 거냐라는 조롱 얘기들도 들릴 정도로 네.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 네. 사실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가 정말 신경 많이 썼다 싶을 정도로 세밀한 사항에서 많은 규제 완화 내용들이 다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어떤 게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규제가 풀려서 수월하게 된 건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두 예. 번째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이 완화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면 아무래도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고도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보면 이제 목동이라든가 네. 여의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재건축한다라고 몇 년 전부터 떠들기 시작했는지 보면 몇 년이라니요? 몇십 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30년이 넘어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보통 재건축 노후도 얘기를 했었을 때 만 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여기서 30년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안전진단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안전진단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절차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넣게 됐었을 때 이게 정권마다 조금씩 이제 온도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높다고 예. 완화를 시켰었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걸 또 2018년도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201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낮게 되다 보니 사실상 안전진단은 넣어봐야 다 떨어진다를 예. 기본적으로 봤었는데 2022년도 11월에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도를 맞췄었을 때 이제 가중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좀 변경을 했었거든요. 이제 안정성에 대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가장 문제였는데 이걸 완화시키면서 지금은 안전진단이 다들 쉽게 통과가 되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지금 이미 재건축 규제는 다들 풀린 거 아니야? 안전진단 넣으면 다 통과라며 실제로 뉴스를 보다 보면 여의도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예전에 막혔었던 거 지금 다 통과잖아요. 네. 일십 대책에서는 안전진단 뭘 또 건드렸냐? 예.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간상 관련해서는 정부 보도자료 상으로는 한 3년 단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최대 5년 단축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런 것만 듣고 보면 아니 안전진단 넣으면 다 통과된다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거 안전진단 어차피 넣으면 통과인데 이거 뒤로 조금 늦춘다고 이게 시간 단축 효과가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앞에 한 걸 뒤로만 미룬 것 같은데.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게
한번 제가 시간 테이블로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사실 많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것도 정말 오래 걸리는데 네. 사실 조합 설립까지도 오래 걸려요.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 했었을 때 제일 먼저 3,000년이 넘어갔다. 예. 이제 안전진단 신청을 하죠. 네.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제 예비 안전 진단 먼저 구청에 접수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정밀 안전 진단인 거 넣게 되고요. 네.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정밀 안전 진단을 통상 예전에는 1차 안전 진단을 부르고서 예. 2차 안전 진단을 부르던 적정성 검토가 있는데 이게 또 그전에는 맨날 떨어졌었던 네. 사항이었죠. 근데 이게 안전에 다 패스를 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정비 계획도 받아야 되는데 예. 일단 이 안전진단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최소 한 3년 정도라는 시간 예. 소요가 있었었고 정비 계획을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그때 수립을 하는데 이게 또 한 2년 정도. 예. 그 다음에야 드디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그리고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1심 대책 같은 경우가 물론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통과가 돼야겠지만 예.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동시 추진한다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한 뒤에 안전지단을 추진해도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봐도 되나요? 오, 정확합니다. 예. 일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도 사업시 인가 받기 전에만 받아도 된다라는 게 되었었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선행 요건인데 네. 어차피 우리가 동의율 75%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진짜 빨라요. 3년. 예. 뭐 하다 보면 5년, 10년 걸리는 조합들도 되게 많은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의율을 걷는 동안 안전진단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정비계획도 동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5년 단축 5년 효과도 각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노후도 조건도 아예 뭐 완화가 많이 됐습니까? 네, 이것도 정말 큰 대규모 격변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재개발 사업, 특히 재개발 예정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후도 요건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기준이 있어요. 일단 필수 요건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노후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동일하게 30년, 그 외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에 대한 사항들은 20년이 넘어가면 노후 건축물로 보는데 예. 이게 전체 구역에서 3분의 2, 즉 66%를 충족해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낮아지냐? 60%로 낮춰집니다. 예. 근데 이것만 언뜻 들어보면 꼴랑 6% 낮아진 게 뭐가 유의미하냐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재개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들 보다 보면 이 노후도가 1, 2%로 안 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개발하려다가 노후도가 안 되는 게 모아타운으로 선회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60%로 완화한다. 이게 정말 유의미한 거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도 손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한 게 단순히 노후도만 완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수 항목 말고 선택 항목도 있습니다. 네.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등에 대한 요건들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노후도를 맞추면 이것도 보통은 맞추지만 네. 역으로 안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거지로 이거 맞추려고 깔끔하게 정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약간 대로변을 좀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정형이 되는 경우들도 네. 있어요.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역시 노후도만 맞추면 아까 말한 호수밀도나 접도율 과소필지 규정은 안 맞춰도 된다라는 한 줄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오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아마 인지도 못하고 넘어갈 정도로 디테일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후도가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가 완화가 되게 되면 사실 앞서서 제가 재개발 노후도가 높았었을 때 모아타운으로 선회했다는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예. 그럼 모아타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아타운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일명 빈소법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법령으로 가는데 대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시도 노후도 요건은 기본적으로 66%인데 네. 그동안 왜 모아타운으로 갔었냐면 서울시 조례에서 특별하게 낮춰서 종전에 57%만 맞추면 갈 수 있도록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57%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으로 간 거였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 정확하게는 재개발이랑 모아타운이랑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간다 하더라도 노후도 비율은 60%로 예. 그럼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인센티브가 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법에서는 관리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법령으로는 모아타운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 지역으로 갔었을 때는 노후도 50%만 맞춰도 된다. 즉 우리가 사실 동네 보다 보면 여기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낙후돼서 재개발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막상 노후도를 따져보면 못 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노후도 50%라는 거는 예. 뭐 극단적으로 절반이 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서울에서 위즈만 있으면 다 재개발 뭐 가로주택 판을 열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노후하거나 어느 정도 낙후해도 다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이제 법의 취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후도 요건만 맞추면 나머지 건설 관련한 규제는 많이 완화해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원들이 불필요하게 피해 볼 수 있는 영역들 그것도 많이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의 아주 세부적인 규정까지 다 들어간 내용이네요. 거기다 하나 또 주목하는 게 용적률에 대한 완화가 또 있었어요. 네, 사실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들 지적한 게 규제를 완화해줘도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못 갈 곳들은 못 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정말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렸었던 해당 사항이 이제 국회 통과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진짜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까지도 지금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과 다르게 1기 신도시들은 평균 용적률이 200% 전후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이제 법정 상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즉 1.5배로 준다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500%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750%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한 170에서 180이 많던데 아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상업지역 같은 경우 750%라고요? 야, 그럼 몇 층이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층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세대수로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층이 더 이해가 편하니까. 층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개 층을 정확하게 2.8m 정도 되는데 통상 3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층으로도 많이들 이해하는 게 이렇게 용적률이 높으면 이제 일조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강 간격 때문이라도 용적률을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짜리몽땅하게 많이 지을 수가 없거든요. 건폐율도 있어서. 그래서 높게 지어야 용적률 최대로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용적률 750%면 진짜 한 70층 때는 지어야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와 함께 지금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로 노후도시로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이 봤더니 대상지가 108곳이나 되더라고요. 정확히 너무 많아서 어디인지 감도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맨 처음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역을 따져보게 되다 보면 1기 신도시, 즉 5대 신도시라고 부르죠. 이제 일산,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이 5개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특혜 시비 논란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해줘라. 특히 이제 똑같이 90년도나 이때 계획도시로 갔다가 지정됐었던 다른 지방에 있었던 계획도시들도 왜 우리는 빼주냐? 우리도 포함시켜줘라. 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었고 실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법안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면 일단은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도시들은 대상이고 근데 계획도시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신도시라고 하게 되면 330만 제곱미터, 즉 100만 평이었었는데 예. 근데 이게 330만 제곱미터 하게 되면 너무 적고 대상이 네. 또 5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냥 기준을 한 100만에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이 100만 제곱미터로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계획도시 면적을 100만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또 대상지가 적어요. 예. 일전에 이제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보다 보면 50개 전후다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접 택지들을 모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대표적인 이제 계획도시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상계동, 중계동에 있는 이제 주공 아파트들을 네.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계동이라든가 예. 바로 옆에 도봉구 창동이라든가 여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100만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한 판 해줘. 예를 들어서 인접지니까 묻혀줘. 라고 한다든가 아니 다른 지역들도 우리는 100만 우리 그 자체로는 100만이 안 되는데 좀 옆에 있는 데들도 붙여가지고 100만이 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예. 라는 사항이 이번에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종전보다도 더 늘어나가지고 최대 대상 지역이 한 108개 정도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보통 서울을 많이들 관심 있게 보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양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기권에서는 이제 많이들 보는 데가 정자동 등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는 제가 봤더니 뭐 오창 과학단지, 그다음에 전남 영양 대불, 경남의 창원 등 정말 많은 곳이 이번에 108곳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규제도 완화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도 넓혀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세스도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해줬는데 정부가 이거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뭐 가장 명확한 사항은 지금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이제 공급 절벽이 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공급량이 예전에는 진짜 많다가 근래는 2만 세대 정도씩 입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둔촌 주공까지도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즉시 이제 2025년도 이제 2026년도쯤 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서울에 1만 세대도 입주를 안 하게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기 신도시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방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서울 공급, 즉 도심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을 계속적으로 받았었죠. 예. 이런 부분들을 도심도 공급이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급이 끊긴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종전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네, 그렇네요. 사실 신도시에 더 개발을 해봤자 그 신도시 수요와 도심지 내부의 수요가 또 따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심지 내에서도 아파트가 앞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줘야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에서 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봤더니 이런 것들이 다 법을 개정해야 되거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국회 통과돼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 중 하나가 모든 대책의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추진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법 개정사항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별하셔야 돼요. 네. 법 개정사항은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에서 딱 바로 지적한 그거 네. 국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게 진짜 큰 허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예.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장만 찍어주는 순간 바로 개정이 되는데 앞서 말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국회 통과사항이다 보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이번 총선 결과에도 달려있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는 만큼 이번 총선 추이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통과되는 사항도 있고 국회 통과가 돼야 될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국회 통과 여부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부에서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회 통과가 딱 되면 진짜 속도도 이제 제대로 날 것 같은데 5년 가까운 시간까지도 최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 많은 어떤 취재 같던 기자님들의 그 보도 기사를 봤더니 조합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많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요. 아, 정확하게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있는 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법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용적률 더 주겠다라고 하면 좋아야 되는 사항이다 예. 보니까 그리고 속도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뭐 굳이 얘기까지는 다 안 했지만 뭐 통합심의라든지 각종 속도를 단축시켜주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진짜 이제 국회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지 통과가 되면 당연히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항들을 우려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단 구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 지역이 뭐 설령 규제 완화된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규제가 완화돼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규제가 이제 완화되다 보면 30년만 넘어가면 다 재건축 되는 듯이 보도되는 기사도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분담 금액이 높아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네.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네. 용적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법정 상한에서 1.5배.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최대 500%도 주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500%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뭔 소리예요? 이제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든가 예. 이제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네. 필요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주민들의 부담을 이제 물려가지고 네. 사실 뭐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분담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실제 조합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특히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설사들이 이 재건축, 재개발 도심지에서 하는 것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분담금을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건설사가 다 부담하고 조합원들은 부담하지 않게 해주는, 그래서 뭐 속칭 영영빵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뭐 분담금이 더 올라가는 게 있나요? 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포인트가 네. 다른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일단은 예. 있어요. 뭐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전 네. 감정평가를 받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전 자산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이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단하게 뭐 쉽게 5억이라고 가정을 네. 해볼게요. 종전 가격이 5억인데 조합 분양가를 봤더니 이게 8억이다. 예. 그럼 이 차익이 3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럼 3억만큼은 내가 공사비로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다 납부해야지 네.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예. 근데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이 분담금 3억이 없어서 예.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납부하냐라고 예. 했었을 때 일명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재건축 청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약금 10% 넣고 중도금 60%이 중도금을 대출받잖아요. 네. 그런 개념처럼 네. 우리가 보통 조합원 분담금도 이제 보통 10%는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네. 그럼 아까 3억이었으면 3천만 원이 납부하고, 네. 이제 60%는 대출, 잔금 30% 가던 거를 계약금도 안 내도 돼. 네. 계약금 0. 중도금도 안 내도 대출이자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자 안 내도 돼. 네. 0. 그리고 잔금 100%로 하는 데들이 있다. 예. 그래서 뭐 부담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신 맞아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상 시공사들이 그런
조건들을 많이 걸고 예. 있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도 막상 디테일이 들어가면 생각보다 조금 입주 때까지 늦춰볼 수 있는 예. 그런 디테일,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보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1차적으로 사람들은 예. 분담금 총액 자체를 먼저 포인트를 아. 잡습니다. 네, 이 분담금을 뭔 돈을 결국 아까 입주 때로 미룬 준공대로 거지. 미루는 거지 아. 내긴 내야 되다 보니까 음. 야, 이게 3억을 내는 거면 괜찮은데 뭐 5억 내라고 하고 7억 내라고 하면 조성 단가가 올라서 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현실을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공사비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평당 도급 공사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었었어요. 예. 그 하이엔드 브랜드 예. 이제 뭐 서밋, 아크로, DH 이런 애들도 예. 600이 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하이엔드 브랜드는 말도 안 꺼내고요. 네. 일반 그냥 브랜드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7, 800선이 지금 기준. 그러면 2배 이상 높아진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이엔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여의도 예.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70만 원을 찍게 됐고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1,000만 원 넘었고요. 또 이제 신반포 22차는 1,030만 원으로 협의가 될 것 같다. 라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2-3배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다 보니 지금 공사비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럼 공사비가 높아졌던 거는 이제 일반 분양가도 높게 해서 우리가 수분양자들의 정가를 시키면 예. 조합원의 부담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여전히 강남 3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그가 대출 이제 분양 보증 심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는 지금 너무 고분양가다라고 체감은 하실 수는 있어도 막상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보다는 떨어져서 분양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진짜 대지집은 넓고 막 30평씩 되는 그런 예를 들어 반포주공 1단지 뭐 이런 데들은 분담 금액이 없거든요. 네. 33평형 가지고 있어도 50평대 공짜로 가고 예. 1+1 두 채 받고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은 분담 금액이 예전에는 한 3억에서 많이 내면 4억 선을 했는데 지금은 4억에서 5억 선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일반적이진 않지만 5억이 넘어가는 조합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결국 분담금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무리 건설사가 조금 보존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뒤로 미룬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분담금을 계산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추후 신축 아파트가 됐었을 때 그 미래 가치랑 예. 내가 현재 아파트 가격에서 분담금을 한 5억 정도라고 계산해 봤을 예. 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예. 분담금 5억을 내서 총 완공 이후에 15억짜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동네 가격들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가 20억이면 그래도 5억의 차익이 더 있겠구나. 분담금 5억 내서 15억 지어도 옆에가 비슷한 게 20억이니 5억 더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 주변이 시세가 예를 들어 15억이야. 예. 그러면 5억 내도 그게 그거네? 더 극단적으로. 네. 주변 시세가 13억이야. 네. 그럼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거네요. 되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담금을 뒤로 미루고 말고를 떠나서도 기본적인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들은 그래도 우린 할 거야. 네. 아니면 여의도나 목동이나 뭐 이 와중에 사업성도 좋은 곳들은 당연히 가는데 사실 우리가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은 어떻게든 갈 거라고 보는 게 예. 바로 옆에 판교집 값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당장 분당과 일산과 90년대 초반의 일반 분양 가격 자체는 사실 동일했거든요. 네. 근데 일산 주변에 있는 가격대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막 파주, 운정이나 검단, 한강 신도시는 4억에서 5억에 일반 분양하는 예. 것도 있고. 근데 일산이 1대1 매칭 안 된다 하더라도 킨텍스 주변은 비싸거든요. 네. 근데 킨텍스 쪽 가격을 본다 하더라도 뭐 13억에서 15억 선이다 보니까 지금 일산 집값에서 분담금을 5억씩 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거냐라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맨 처음에 이제 과도한 기부 체납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이제 해답이
나오네요. 용적률을 올렸는데 기부 체납을 많이 하는 게 이슈가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에다가 분담금 내서 15억 되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옆에 동네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13억이다. 그러면 나는 괜히 2억 비싼 아파트를 지은 거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용적률을 올려서 나는 그런 아파트를 두 채 갖게 된다 하면 또 3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부 체납 등등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 금액이 5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업을 못 해요. 네. 그럼 이 분담 금액을 낮춰줘야 되는데, 즉 일반 분양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지만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부 체납,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구가 2배가 돼버린다라고 예. 가정을 해보게 되면 예. 당장 학교도 과밀학급이 될 거고 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도 포화가 될 것이고 예. 또 도로교통망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당 일산 예를 들게 되면 자유로가 농담 반 진담 반 뭐 우스갯소리로 자유롭지 못한 자유로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출퇴근이 맨날 힘든데 이런 곳이 더 막히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들 어떤 곳에 줄 것이냐, 이제 법에서도 이제 해법이 나오는 게 역세권 주변으로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리고 각종 인프라들을 갖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너가 받아갔으면 그만큼 기부 체납해 하게 되면 막상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라는 우려들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맥락이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여쭤볼게.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노후도시로 이번에 대상지로 발표된 곳이 108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108곳이나 되는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아주 요지들이 많던데 이런 곳에서 상당 부분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역시 예. 제일 많이 비판하는 포인트 중 예.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래도 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막으려고 만든 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우려점들이 있긴 하더라도 막상 이런 비판들을 잘 국토교통부 수용해서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사업성을 보존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사업 지원을 해준다 했었을 때 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추진하게 되면 예.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다 합치면 한 30만 세대 되고 인구가 100만 인구예요. 아이고. 100만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예.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예. 이제 순차적으로 이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과감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예를 네. 들어 상기 신도시에 이주자 택지를 갖다가 제대로 조성을 해서 이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당장 서울 같은 경우도 여의도나 목동만 하더라도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을 만한 대체 부지들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이번 법에 네. 이주자 대책도 마련하라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구나. 그렇죠. 이게 이주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곳이 지자체장이에요. 예. 근데 지자체장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해야지 네. 이게 안 되면 진짜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우리가 1호 재건축이 되려고 막 열심히 레이스를 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주를 개시하게 되면 나는 먼저 이주하지만 네. 그 다음에 번호표 늦게 뽑는 애들은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역대 시장님들이 다 나같이 다 네. 전세 대란이 나오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먼저 더 이주하기 시작한 단지들이 있으면 그 다음 단지들은 인허가도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좀 늦춰서 해주는 것 같고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이주 개시를 되게 지연해가지고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순번 잘못 뽑으면 나는 이거 이주를 못하는 거 아니냐? 한순간에 2, 3년씩. 예. 그럼 나는 더 늦어. 그럼 번호표 잘못 보면 5년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 정말 간절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순환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분당 위쪽에 보면 구성남 시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재개발 순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곳이죠. 네. 여기가 이미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한 단지도 있지만 네. 지금 공사 중인 단지, 이제 관리처분 인가받은데 사업시 인가받은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대. 정비구역을 지정을 기다리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다 정비가 되려면 지금도 이미 20년 가까이 걸렸지만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도 이제 좀 블록을 쪼개가지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나는 번호표 잘못 뽑으면 20년이 아니라 30년 그 이상 뒤에 완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은 진짜 시급하다라는 네. 말씀도 해드립니다. 네. 사실 재건축 문제가 낙후된 거주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의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는 1차적인 목표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도심지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주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 들썩들썩될 요인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들었으면 이것 때문에 괜히 멀쩡한 동네 집값만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이거는 좀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서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아니고요. 예. 당연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높아진 전세 금액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충분히 존재하고 예.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 동네는 더 좋아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결심을 내려야 되는 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고 보면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재개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우리 동네가 여기 빌라고 막 경사진데 너무 살기 힘든 동네예요. 네. 극단적으로 소방차도 못 지나다는 동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개발해서 제일 비싼 동네가 한남 뉴타운인데 예. 한남 뉴타운은 이제 빌라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20억이 넘어갑니다. 빌라가요. 빌라가. 와. 근데 그 동네 빌라 전세 금액이 1억에서 2억밖에 안 내요. 2억짜리 전세도 거의 없어요. 예. 그 한남동, 예. 한강뷰가 보이는 예. 그런 곳들도 이 1, 2억 전세가 있다라는 거를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낙후된 동네다. 왜냐면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걸 미래 가치는 나랑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지금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높은 전세 금액을 지불할 위사가 없어. 네. 이게 되는데 이거를 그럼 거꾸로 해석해서 이 동네를 개선을 해야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고 예. 전세 금액도 올라가게 될 것을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싼 서민 주거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억, 2억짜리 전세가 필요해. 그 동네는 계속 그 모양 그 꼴이어야 돼라고 말을 하면 또 그것도 포인트가 네. 좀 어떤 관점인지 다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축,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공급해 줘야지 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오래된 녹물 나오는 주택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단면으로만 보면 또 집값 올라가는 정책 아니야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거냐? 이거는 또 아닌 거고 오히려 이런 대표적으로 강북에 있었던 수많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 건 팩트예요. 근데 네. 그 동네를 뉴타운을 얘도 안 해놓고 재개발 안 해놓고 강북이 20년 전, 30년 전 그 모양 그 꼴로 냅뒀다. 그러면 강남에 정비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신축 아파트의 효소성이 더 높아지면 올라가지는. 높아졌지 완화되진 않는다. 즉 중산층 이상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오히려 진짜 최상급지들의 비싼 가격대들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저도 재개발 현지 답사 갔었을 때 생각도 납니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 후보지나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면 더 이상 집주인들이 유지보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뭔지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네. 유지보시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더욱더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걱정도 되긴 해요. 앞서 그 동네가 그래도 전세금이 1억이고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신 분들이 이제는 또 오갈 데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네. 사항이 바로 임대주택인 거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가는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들은 또 임대주택 사항들이 또 별도로 명목상으로 있긴 한데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임대주택 비율이 존재합니다. 네, 네. 뭐 보통 20% 전후로 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진짜 그 서민들 진짜 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주거 공급들을 네. 하는 건지 그런 게 진짜 정부가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서민들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거기 그런 동네들은 소방차도 못 지나는데 대형 참사가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을 공급할 노력을 해야지 그 동네를 방치해서 싸게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관점이 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네. 생각도 합니다.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뭐 워낙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화두를 오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재건축 관련한 이슈들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쪽 분야에서 변화될 요소들 있으면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